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님,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끔은 좀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복잡한 수식이나 골치 아픈 그래프 전혀 없이 세상을 아주 투명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강력한 안경 하나를 청취자님께 딱 쥐어드리는 겁니다. 아주 든든한 미션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자료는 전 세계 수많은 대학에서 거의 바이블처럼 읽히는 책이죠. 앤 그레고리 맨큐의 경제학 원리 제1장입니다. 맨큐의 경제학. 오늘 다룰 내용이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 경제, 즉 이코노미라는 단어의 뿌리를 짚어보면요. 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 단어가 고대 그리스어인 오이코노모스에서 유래했는데요. 오이코노모스요? 네, 그 뜻이 무려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 이겁니다.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요? 네. 거대한 국가 경제나 글로벌 금융시장을 다루는 이 학문의 뿌리가 사실은 아주 평범한 가정에 있다는 사실이 참 상징적이죠. 와, 그건 정말 뜻밖이네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렇죠. 네, 오늘 저녁 식사 당번은 누구로 할지, 한 조각 남은 케이크는 누가 먹을지, 가독차는 누가 몰고 나갈지, 이런 가정 내의 아주 사소한 결정들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이득을 보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일상적인 선택의 순간들이 경제학이 출발하는 지점이라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청취자님의 오늘 하루와 이 거대한 경제학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책의 첫 부분은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직면하는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더군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유명한 격언과 함께요. 첫 번째 원리,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네, 경제학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철학이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상충관계, 즉 트레이드 오프를 의미합니다. 트레이드오프요? 네, 책에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고전적인 국가 차원의 딜레마를 제시합니다. 바로 대포와 버터의 사례입니다. 대포와 버터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국방력, 즉 대포에 더 많은 예산을 쓸수록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수준을 높이는 소비재인 버터에 쓸 수 있는 자원은 필연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현대사회로 넘어오면 이 딜레마는 깨끗한 환경과 높은 소득 사이의 문제로 형태를 바꿉니다. 아, 환경 오염 규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공기도 맑아지고 쾌적해지겠지만 반대급부로 기업의 생산 비용이 확 늘어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기업이윤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군요. 네, 우리는 종종 좋은 건 다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날카롭게 찌르는 거죠. 진짜 그러네요. 그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경제학적 사고의 첫걸음입니다. 국가나 기업의 거창한 정책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의 일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청취자님께서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들으며 경제학적 지식을 쌓기로 선택하셨다면 그 시간 동안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보며 쉴 수 있는 시간은 포기하신 겁니다. 아, 내 귀중한 시간을 여기에 썼으니까요? 네, 나의 가장 귀중하고 한정적인 자원인 시간을 한 곳에 썼다면 다른 곳에는 쓸 수 없다는 아주 명쾌한 법칙이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 그게 바로 두 번째 원리인 비용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맞습니다. 원리 2번,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이 부분이죠. 네. 그런데 교수님, 제가 책을 읽으면서 평소 생각하던 비용의 개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 어떤 점에서요? 우리는 보통 비용이라고 하면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현금이나 영수증에 딱 찍힌 금액만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 지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지출된 돈만이 비용이 아니거든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네, 책에 나오는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대학에 4년 동안 진학해서 공부하는데 드는 진짜 비용은 얼마일까요? 일반적인 관점이라면 당연히 매 학기 내는 등록금,
그리고 두꺼운 전공서적을 사는데 드는 책값, 또 뭐 기숙사비나 식비 정도를 다 더한 금액을 떠올릴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지출이니까요. 등록금이나 책값도 물론 중요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학에 가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어딘가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보는 건 오류가 있죠. 책에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통찰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대학 진학을 위해 지불하는 가장 크고 무거운 비용은 사실 시간과 그 시간에 일해서 벌 수 있었던 임금입니다. 대학 강의실에 앉아있는 4년 동안 만약 취업시장에 뛰어들어 풀타임으로 일했다면 벌어들일 수 있었던 그 엄청난 소득을 통째로 포기한 셈이니까요. 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전부 계산기에 넣어야 비로소 진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모든 가치를 묶어서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르죠. 네, 오퍼튜니티 코스트라고 하죠. 영수증에는 찍히지 않지만 내 삶의 장부에는 확실히 기록되는 아주 무서운 비용이네요. 자, 비용 이야기가 나온 김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인데요.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적으로 생각한다. 이 원리군요. 네, 교수님. 제가 경제학을 처음 접할 때 가장 큰 진입장벽 중 하나가 바로 이 번역된 용어들 같았거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책에 보면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적, 그러니까 마진으로 생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보통 내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이렇게 끝이나 리미트의 의미로 이 단어를 쓰잖아요.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그 번역 때문에 오해가 참 많이 생기곤 하죠. 그럼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한계, 즉 마지널은 벼랑 끝이라는 뜻이 아니라 추가적인 하나 또는 가장자리에서의 미세한 조정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인 하나요? 네. 일상의 결정은 모 아니면 도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녁을 아예 굶을지 아니면 피자 3판을 혼자 다 먹을지 고민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보통은 적당히 먹죠. 우리가 진짜 고민하는 건 이미 밥을 먹었지만 여기서 피자 한 조각을 더 먹을까 말까 하는 식의 추가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책에 소개된 항공사 사례를 보면 이 추가적이라는 렌즈가 얼마나 의사결정을 극적으로 바꾸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 유명한 사례죠. 네,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인데 빈자리가 10개쯤 남아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를 띄우는데 수억 원이 든다면 빈자리를 헐값에 넘기는 건 평균 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난 손해일 텐데요. 항공사들은 왜 종종 출발 임박한 표를 싸게 파는 걸까요? 바로 합리적인 사람은 이미 엎질러진 물, 즉 매몰 비용인 수억 원에 집착하지 않고 한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무시한다. 네, 비행기는 어차피 정해진 시간에 뜹니다. 이때 승객 한 명을 추가로 태워서 발생하는 한계 비용이 과연 얼마일까요? 승객 한 명이 더 타면 뭐가 더 들죠? 기껏해야 그 승객이 기내에서 마실 음료수 한 캔과 땅콩 한 봉지 값을 불과합니다. 아, 매몰 비용인 수억 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지금 당장 추가로 나갈 콜라 한 캔 값만 계산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실용적인 계산법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파격적인 헐값이라도 음료수 값보다는 비싸게 표를 팔 수만 있다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항공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익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란 바로 이런 추가적인 이익과 추가적인 비용을 저울질하는 과정입니다. 아하, 명쾌하네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비용과 이익을 철저하게 비교하기 때문에 주변의 조건이나 규칙이 변하면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행동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원리.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 즉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이거군요. 네, 인센티브라고 하면 보통 회사에서 연말에 주는 보너스 같은 것만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나에게 이득이 되거나 손해가 되는 모든 상황의 변화를 뜻합니다.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정부가 환경을 보호하겠다며 휘발유에 엄청난 세금을 매겨서 기름값이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값이라는 비용이 눈에 띄게 커졌으니까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즉각적으로 변하겠죠. 연비가 좋은 소형차로 차를 바꾸거나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으로요. 맞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이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소형차가 많은 이유도 그들의 휘발유 세금이 미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아, 제도가 사람들의 선택을 바꾸는군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인간의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을 간과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고전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오, 어떤 사례죠?
바로 1960년대 미국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법에 얽힌 역설입니다. 아니, 안전벨트를 의무화하면 당연히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치는 사람이 줄어들 테니까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닌가요? 법의 취지 자체는 너무나도 훌륭한데요. 입법자들의 의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법이 운전자들의 숨겨진 인센티브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예측하지 못했죠. 어떻게 바꿨는데요?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매게 되자 운전자들은 사고가 나도 자신이 크게 다치거나 죽을 확률, 즉 사고의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안전하다는 심리적인 믿음이 생기니까 오히려 운전에 대한 긴장감이 풀려버렸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안정감이 높아진 운전자들은 이전보다 속도를 더 높이고 덜 조심스럽게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설마 사고가 더 났나요? 네. 사고 시 운전자가 사망할 확률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맙소사. 더 비극적인 것은 차라는 보호막 없이 길을 걷던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하하, 세상에. 아니,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전혀 아닌데 너무 뜻밖의 결과라서 헛웃음이 다 나네요. 하하, 제가 딱 그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안전을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보행자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다뇨.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오직 자신의 이익과 비용만을 계산해서 움직인다는 이 서늘한 진실을 놓쳤던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좇는 개인들이 모인 사회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굴러갈까요? 이제 시장과 거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군요. 네, 책의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인데요. 흥미롭게도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원리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국제무역이나 시장에서의 거래를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스포츠 경기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한국이 수출로 돈을 벌면 수입국은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면 국부가 유출된다고 불안해하죠. 하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양쪽 모두를 승자로 만드는 마법 같은 도구죠. 청취자님의 일상적인 쇼핑이나 룸메이트와 집안일을 나누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오, 룸메이트 비유 좋네요. 만약 우리가 거래라는 걸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농사를 지어 쌀을 재배하고 양털을 깎아 옷을 짜 입고 흙을 빚어 집까지 지어야 합니다. 아,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네요. 네, 아마 하루하루 살아남기도 벅찰 겁니다. 대신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전문화를 선택하죠. 룸메이트와의 가사노동 분담도 정확히 같은 이치입니다. 한 명은 요리하는 속도가 빠르고 다른 한 명은 청소를 꼼꼼하게 잘한다면 서로 각자 잘하는 것에 특화해서 노동력을 거래하는 것이 전체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각자 요리와 청소를 반반씩 억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네요. 그렇죠. 분담했을 때 두 사람 모두 쉴 수 있는 여가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니까요. 결국 국가 간의 무역도 마찬가지로 각자 잘 만드는 걸 만들어서 교환하면 모두가 더 싸고 다양한 물건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군요. 네, 바로 그게 자유거래의 힘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활발하게 거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건과 돈이 오가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경제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개념이 등장하죠. 1776년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익은요. 네, 원리 6번.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수님, 경제학을 전혀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유명한 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에서 대체 어떤 마법이 일어나길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걸까요? 아담 스미스의 통찰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관찰에서 출발합니다. 정육점 주인이나 빵집 주인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질 좋은 고기와 맛있는 빵을 준비하는 건 왜일까요? 글쎄요, 동네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타주의자여서? 아니죠. 오직 질 좋은 상품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그들 자신의 철저한 이기심 때문입니다. 아,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소비자는 가장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찾으려 하고 판매자는 이윤을 남기려 하죠. 각자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 위해 치열하게 눈치를 보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많은 이기심들이 시장에서 부대칠 때 가격이라는 강력한 신호등이 켜집니다. 가격 신호등이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죠. 이는 생산자들에게 이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라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인기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겠네요? 맞습니다. 누구도 위에서 지시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데 오직 가격이라는 신호에 맞춰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낭비 없이 배분됩니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오직 자기 이익만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와 복지가 극대화되는 기적이죠. 와... 스미스는 이것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들을 이끄는 것 같다고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겁니다. 중앙정부가 일일이 오늘은 빵 100개, 고기 50근을 생산하세요 라고 명령하는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왜 실패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이 수만 개의 가격 신호를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대한 정보를 몇 명의 관료가 절대 대신할 수 없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수많은 정보를 인간이 다 계산할 순 없죠. 하지만 가끔 뉴스를 보면 이 완벽해 보이는 시장도 고장이 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원리 7번,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가 등장하는 거겠죠. 보이지 않는 손이 만능은 아니라는 거니까요. 아주 훌륭한 연결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규칙을 세우고 지키는 누군가의 존재, 즉 정부입니다. 아, 룰을 지키게 하는 심판이요? 네, 농부가 가을에 수확할 곡물을 누군가 훔쳐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봄에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식당 주인은 손님이 밥을 먹고 돈을 내고 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요리를 하고요. 아,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번 돈과 물건, 즉 재산권을 지켜주는 경찰이나 법원 같은 제도적 장치가 튼튼하게 버티고 있어야만 시장이라는 무대 자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이 스스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완전히 실패하는 상황, 이른바 시장 실패가 발생할 때 정부의 개입은 필수적입니다. 시장 실패요? 어떤 원인이 있나요? 책에서는 두 가지 대표적인 원인을 듭니다. 첫째는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요? 기업이 물건을 싸게 만들기 위해 공장 폐수를 몰래 강해버렸다고 가정해보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했지만 오염된 물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건강이 상하고 어부들이 생계를 잃는 비용은 제품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사회적 피해까지는 개선하지 못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정부가 나서서 환경 규제를 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벌금을 매겨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아야 한다는 거군요. 두 번째는 시장 지배력입니다. 어떤 마을에 우물이 딱 하나뿐인데 그 우물 주인이 물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르는 독점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물을 안 마시면 죽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은 치열한 경쟁을 전제로 작동하는데 이처럼 한 명이나 소수가 시장을 장악해버리면 가격 신호등이 완전히 고장나 버립니다. 아하. 이런 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 역시 정부가 개입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유롭게 놔두는 게 기본이지만 반칙을 하거나 룰이 망가졌을 때는 심판이 적극적으로 호루라기를 불어야 경기가 유지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쏙쏙 됩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로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 개인과 시장을 넘어 거대한 국가 단위의 거시경제 원리입니다. 원리 8번,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 인데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전 세계를 둘러보면 미국이나 노르웨이, 한국처럼 높은 소득을 누리며 사는 나라가 있는 반면 여전히 절대 빈곤에 시달리며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한 나라들이 존재하죠. 네, 국가 간 빈부격차가 엄청나죠. 이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천연자원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역사적 배경일까요? 글쎄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책에서는 단 하나의 명확한 단어로 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요? 네, 한 명의 근로자가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능력이 빈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 자원보다 사람이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마법의 열쇠죠. 근로자들이 한 시간에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해낼수록 그 나라의 국부는 커지고 국민들의 생활은 풍요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생산성은 어떻게 높아질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아 지식을 쌓고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계 장비를 갖추며 최신 기술 혁신을 빠르게 도입할 때 비로소 생산성이 크게 점프합니다. 듣고 보니 이건 국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네요. 청취자님의 개인적인 커리어 발전과도 완벽하게 겹칩니다. 오, 어떻게 연결되나요? 우리가 퇴근 후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자기 개발을 하잖아요. 새로운 인공지능 툴 활용법을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업무 스킬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이게 전부 나의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극히 경제학적인 행동이었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적용이네요. 자, 그럼 생산성을 높이는 게 답이라는 걸 알겠는데 가끔 나라 경제를 보면 꼭 땀 흘려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도 돈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원리 9번,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면 물가가 오른다와 관련된 이야기죠. 네, 요즘 마트에 갈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인플레이션 이야기네요. 맞아요. 물가 오르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피부로 직접 느끼는 고통일 겁니다. 이 원리는 그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줍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렇다는 거죠? 네.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중에 도는 통화량, 즉 돈의 양을 생산성의 증가 속도보다 과도하게 많이 늘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흔해진 돈의 가치는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아,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 예전과 똑같은 사과 하나를 사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지폐를 내밀어야 하고 우리는 그걸 물가가 올랐다고 표현하죠. 돈을 막 찍어내면 당장은 부자가 된 것 같겠지만 결국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거군요. 책에 보니까 이 현상의 끔찍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가 있던데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화폐 타락으로 기록되는 1920년대 초반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사태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죠. 아, 하이퍼 인플레이션요? 1차 세계대전에 막대한 배상금을 갚기 위해 독일 정부는 말 그대로 윤정기를 돌려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 매달 물가가 평균 3배씩 폭등했죠. 네, 1년에 3배가 아니라 매달 3배씩이요? 물가가 3% 오르는 게 아니고요? 네, 1월에 1,000원이던 빵 하나가 2월에는 3,000원, 3월에는 9,000원, 연말이 되면 수천만 원이 되는 시기입니다. 화폐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니까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수레에 돈다발을 싣고 상점으로 전력 질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수레에 돈을 싣고 달린다고요? 와, 심지어 땔감을 사는 것보다 지폐다발을 난로에 넣고 불을 피우는 게 더 싸게 먹혀서 돈을 땔감으로 썼다는 웃지 못할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요. 통화량 관리에 실패했을 때 국가 경제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이지만 뼈아픈 교훈입니다. 돈다발로 불을 피우는 장면을 상상하니 정말 아찔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이고 거대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네, 질문하시죠. 돈을 푸는 게 그렇게 물가를 폭등시키고 종국에는 경제를 파탄내는 위험한 짓이라면 애초에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왜 자꾸 돈을 찍어내려는 유혹에 빠지는 걸까요? 그냥 돈줄을 꽉 틀어지고 절대 안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대망의 마지막 원리 10번. 사회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상충관계에 직면한다.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경제학이 왜 딜레마의 학문인지, 왜 훌륭한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무슨 딜레마인가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부가 돈을 푸는 행위는 앞서 말한 대로 물가 상승만을 초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통화량이 늘어난 그 직후의 단기적인 시간,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의 기간에는 경제 생태계에 아주 복잡하고 매혹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돈이 풀린 직후에는 당장 인플레이션의 고통이 오지 않는다는 건가요? 네, 오히려 반짝하는 호황이 찾아옵니다. 호황이요? 정부가 시중에 돈을 풀면 사람들의 주머니에 현금이 두둑해지고 대출을 받기도 쉬워집니다. 당연히 씀씀이가 커지고 지출이 늘어나죠. 물건이 불티나게 팔리니 기업들은 재고가 바닥나고 장사가 잘 된다고 느끼며 가격을 슬슬 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물가 상승이 시작되죠. 기업 입장에선 신나겠네요. 하지만 기업은 가격만 올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고 생산량을 더 늘리기 위해 기계를 사고 무엇보다 새로운 직원을 고용합니다. 아, 소비가 늘고 기업이 생산을 늘리면서 고용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는군요. 직원을 많이 뽑으니까 당연히 사회 전체의 실업률은 뚝 떨어지게 되겠네요. 그게 바로 정책 입안자들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쓰라림, 즉 인플레이션을 약간 감수하는 대가로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그 달콤한 유혹. 아, 실업률 하락이라는 마약 같은 효과가 있군요. 이것이 이른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단기적인 상충관계, 트레이드오프입니다. 반대로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걸 잡으려고 정부가 돈줄을 확 조이고 이자율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직원을 해고해야만 하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물가를 잡는 대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실업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경기 침체의 늪에 빠졌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세금, 정부 지출, 그리고 통화량이 하는 레버를 이리저리 조작하며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겠네요. 실업자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물가를 안정시킬 것인가? 이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다뤘던 1번 원리가 뭐였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트레이드오프죠. 이 트레이드오프라는 개념이 아침에 내가 1시간 더 잘까 말까 하는 개인의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해서 물가와 실업을 놓고 고뇌하는 국가 전체의 거대한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논리로 관통하고 있네요. 네, 마치 거대한 프랙탈 우주를 본 것처럼 정말 짜릿한 기분이 듭니다. 경제학의 묘미가 바로 거기에 있죠.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심층 분석 어떠셨나요? 맨큐가 제시한 이 10가지 원리는 단순히 대학 전공서적에 갇혀있는 죽은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일상 그 자체죠. 항공사가 내 빈자리 티켓을 얼마에 후려칠지, 정부의 환경정책이 내 출퇴근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왜 내가 주말에 쉬지 않고 책을 읽으며 생산성을 높이려 애쓰는지, 그리고 뉴스에서 매일 떠드는 금리 인상이 내 대출 이자와 일자리에 어떤 파도를 일으킬지, 정말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과 거대한 세계 경제를 단 하나의 논리로 꿰뚫어보게 해주는 무서울 정도로 예리하고 투명한 렌즈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께 흥미로우면서도 조금은 서늘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순수한 자유의지와 이성적인 판단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냉혹한 경제학의 법칙들을 돌이켜보면 어떨까요? 진짜 내 선택이었을까요? 과연 우리가 내일 아침 내리게 될 그 수많은 결정들 중 얼마만큼이 진짜 온전한 나만의 주체적인 선택일까요?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린 기회비용과 내 주변 환경이 세팅해놓은 교묘한 인센티브 구조에 이끌려 나온 자동적인 반응에 불과할까요? 와, 정말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내가 굳게 믿었던 합리적인 선택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경제학적 중력에 끌려간 궤도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살 때나 혹은 남은 휴가를 위해 비행기표를 예매하실 때 오늘 다룬 이 원리들을 꼭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어제까지 흑백으로 보이던 세상이 아주 선명한 컬러로 바르게 다가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 그럴 겁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복잡한 수식 없이도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지름길을 안내해드린 오늘의 심층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청취자님, 다음에 챕터 2 Thinking Like an Economist에서 다시 만나요.